자, 국방경영정보 어른님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영과 사회 교과목 경영과 정보사회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인터넷까지 한번 간단히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뉴미디어에 대한 개념이에요. 뉴미디어. 뭐 새로운 미디어다. 그럼 과거의 미디어라는 게 있겠죠. 과거의 미디어는 어떠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TV. 그래서 이제 TV는 일방적으로 내가 보기만 하죠. 내가 뭔가 전달할 수 있는 쌍방이 안 되죠. 라디오 이런 것들 또는 신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미디어예요. 미디어. 여기에 새로운 게 뭔가 얹혀지는 거죠. 그게 뉴미디어가 되는 거죠. 이 뉴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볼 건데, 각 기업이 가정 위에 설치된 유선, 무선의 디지털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전달, 교환하는 기술이다. 이쪽 정보를 이쪽에 전달하고 서로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이런 테크놀로지를 의미한다. 뉴미디어의 개념에는 기존의 이제 신문, 방송 등의 기존의 정보 전달 수단을 대신해서 1980년부터 이 전자 기술이 새롭게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어떤 데이터 자체를 디지털화 시켜서 서로 전달할 수 있고 전달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신문, 블로그, 뭐 위키피디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 뭐 페이스북, 오늘날 하고 있는 SNS, 이런 웹사이트 모든 것들이 바로 뉴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 미디어와 다른 뉴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대화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의 미디어는 일방향이에요. 내가 그냥 듣기만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다? 서로 교환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상대에게, 상대가 갖고 있는 걸 내게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게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그게 바로 뭐다?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대화형, 즉 쌍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뉴미디어에서는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정보 전달과 교환이 상호적으로 일어나며 미디어 사용자 및 수용자가 미디어를 더욱더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기존의 여러 가지 매체 수성은 하나로 통합된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미디어의 특성을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이 정보를 서로 익스체인지 할 수 있고, 또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데이터화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무겁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많은 양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빅데이터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사람들의 웹사이트니 또는 블로그니를 통해서 개인의 생각과 사진을 출판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등이 되겠죠. 뉴미디어는 이러한 사회 변화, 더 나아가 세계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로 당연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뉴미디어의 종류에는 세 가지 방식이 크게 나눠지는데, 방송 분야, 통신 분야, 출판 분야로 크게 나눠집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디지털 위성 방송, 그리고 주문형 비디오, VOD. 여러분 오늘날 생각할 때는 뭐냐면 OTT, 이런 개념이에요. OTT.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비디오를 또는 원하는 TV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 통신에는 당연히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 이동 통신이 되겠고, 출판 분야에는 이제 전자신문, 전자책, 이런 시대가 온 거죠. CD, DVD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상호작용이 보장되지 않는 종이 기반의 출판물, 책, 잡지, 영화, TV 프로그램은 뉴미디어의 종류로 보지 않고 과거 걸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뉴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하나의 문제, 새로운 우리가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정보 윤리의 개념이에요. 과연 사생활 보호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개인의 정보를 어디까지 알았을 때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볼 것이냐, 이러한 윤리적인 측면이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윤리의 규범도 어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해킹도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단순한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윤리적인 것,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위하는 데 그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앞서가는데 이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법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으니까 제도와 법과 규칙, 규율, 이러한 윤리 등이 거기에 맞게 따라가야 된다. 저작권을 위반했다라는 기준이 과거에 없던 새로운 미디어에서, 뉴미디어에서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볼 것이냐. 법이 없어서 처벌도 못하고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상호 새로운 뉴미디어에서는 리스펙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개인이. 그리고 정의, 저스티스 해야 된다. 해악 금지, 남을 비방하거나 잘못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누구누구 님 하면서 서로 존칭을 하겠죠. 나이와 상관없이 뭐 키와 상관없이 재산과 상관없이 항상 존칭을 하는 이러한 개념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존중, 서로 존댓말을 쓰자. 개인 지적 재산권이나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자.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의. 기본적으로 사이버공원에서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를 진실하게, 비편향적으로, 완정성 있게, 공정하게 표현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절대 침해하면 안 된다. 해악금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춰서 그거를 무단 배포하거나 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화이트 해커가 있고 블랙 해커가 있는데 이 블랙 해커가 문제인 거죠. 이 블랙 해커가 바로 크래킹이라는 거고 바이러스를 유포한다든지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러 윤리학자, 학자들이 주장한 윤리 범위의 규범은 이제 메이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버시나 정확성, 소유권, 접근, 가능성. 로우도는 권리와 의무, 소유권, 책무와 통제, 시스템의 품질, 삶의 질에서 소프트웨어의 절도, 해킹 바이러스,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 인공지능과 전문가 시스템을 의미하고 뭐 이런 내용들 한 번씩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비슷한 개념들이 역시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윤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네티즌들이 만든 예의, 범절, 그걸 뭐라고 한다? 네티켓이라고 합니다. 에티켓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건 네티켓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시티즌, 네티즌, 네티켓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네티켓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예의가 필요한데 인터넷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드나들기 때문에 네티켓만큼 이 말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예절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별, 나이, 재산 상황 등을 가지고 구분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만난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존칭을 쓰는 게 바로 네티켓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디지털 장비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다시 복원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거예요. 과거형이죠.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감시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은 절대 포렌식이 아닙니다. 이건 포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 사범 유튜브를 짧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홍길동 씨라면 홍길동 씨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이제 우리가 추적을 할 거기 때문에 절대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이라든지 SNS라든지 누구에게 연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핸드폰에서 은행 어플 들어가면 홍길동 씨가 은행에서 얼마를 빼간 걸로 간주할 거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전화만 계속 갖고 계세요. 혹시 주변 지인들에게 이야기하거나 공표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엠바고를 걸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엠바고에 의해서 절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혹시 홍길동 씨가 외부로 유출했습니까? 그러면 홍길동 씨도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까지 감수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의 용어를 그때 쓰더라고요.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디지털 포렌식 자체는
과거의 디지털 데이터가 저장 매체에 저장되고 지워지고 저장되고 지워지고가 관계형 테이블로 되어 있거든요.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SD카드도. 이러한 정보들이 과거에 저장되어 있다가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는 거예요. 복구를 해서 새롭게 살려서 어떤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한 거죠. 컴퓨터와 디지털 기록 매체에 남겨진 법적 증거에 관한 것으로 컴퓨터 법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과학 수사의 한 분야로서 뭐 법의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진행이 되고,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은 그 분석 대상에 따라서 디스크 포렌식, 라이브 포렌식, 휘발성이라는 거 뭐냐면 이 전원을 껐다 키면, 이 전자장비의 전원을 껐다 키면 내용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나 태블릿을 쓸 때 컨트롤 C는 뭐죠? 복사죠. 근데 복사해 놓으면 이게 클립보드라는 곳 안에 들어갑니다.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이 돼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면 이것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C하고 다시 컴퓨터를 켜고 컨트롤 V 하면은 데이터가 살아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법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이런 뭐 저작권, 개인정보보호법, 사이버 스토킹 등에 대한 대안을 위해서 생겼고, 90년대에는 법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설립이 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국가별로 디지털 포렌식 표준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2010년 이후에는 안티 포렌식 기법과 고급 은닉 기술이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톰과 제리입니다. 창과 방패예요. 그래서 늘 해커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숨기면 늘 그거를 뚫는 사람도 있고, 항상 그렇게 창과 방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우 다양하고 관련 법제도에 의해서 디지털 포렌식 적용 범위가 제한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와 기본은 지금 반드시 정당해야 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이어야 돼요. 무단으로 수입된 증거는 절대 법적인 증거 효력이 없죠. 무결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똑같아야 돼요. 그 시기에는 A, B로 나왔는데 다음에 보니까 B, C로 나왔다? 이건 잘못된 거죠. 무결성, 인테그레이트 돼야 되는 거고, 연계 보관성, 신속성, 재현. 여기서 재현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보고 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크게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포장, 이송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한 걸 분석해야 되고, 정밀 검토, 마지막 보고서 작성, 이 6단계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국방정보 원우님들은 현역 군인인데 디지털 포렌식 할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있을 거예요. 과거의 어떤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그때 무단으로 생성하시면 안 돼요. 이 과정을 정당성 있게 거쳐야 됩니다. 사전 준비, 증거 수집, 포장 이송, 조사, 분석, 정밀 검토, 마지막 보고서 작성. 이 단계가 적합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증거로 인정받는다.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데이터 수집 기술과 그리고 데이터 증거 추출 기술로 나누는데, 원본 데이터 수집 기술로서는 이제 이미징 기술, 이미지 인식 기술, 네트워크 정보 수집, 메모리 기반 장치 복제 기술, 휘발성 데이터 수집, 하드디스크 복구, 메모리 복구, 삭제된 파일 복구, 암호 통신 내용 해독 등이 있고, 증거 분석 기술로서는 로그 및 레지스트 분석, 그리고 영상 정보 분석,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네트워크 시각화, 저장 매체 사용 흔적, 분석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디테일한 거지만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디지털 포렌식이 안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한 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뭐 포렌식이 안 되는 어플을 깔고 아예 데이터를 날렸다. 뭐 이래도 됩니다. 사실 돼요. 그 어플로 지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아예 불태워버렸다. 예를 들어 이렇게 깼어요. 깨면은 뭐 어떻게 일부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아예 불태워버리거나 하는 경우는 또 될 수가 없는 케이스도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 사회에 기본적인 디지털 포렌식 기술까지 이번 주차에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선에 훈련 받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학업도 병행하는데 최대한 저는 이제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내용을 간추리고 있는데 뭐 충분히 한 번 정도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내용 두 번째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정보사회 세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